저는 20대 청년 시절부터 우리 여해 강원영 목사님을 자주 만나 뵐 수 있었고, 특히 제가 크리스천 아카데미의 스태프로 일하면서 또 독일 유학을 또 다녀오면서 또 우리 강 목사님 뒤를 쫓아서 WCC 에큐메니칼 운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너무나 많은 도움을 받았고, 일생 우리 강 목사님께 사랑의 빚을 많이 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동교회는 제 마음의 고향 같은 그런 교회이고, 사실 제가 예장의 목사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아마 경동교회 교인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교단이 다르다 보니까 저는 예수교 장로의 보수적인 교회에서 평신도로서 강 목사님의 뜻을 따라서 에큐메니컬 운동을 좀 하고, 또 지금 말년에 와서 또 대화문화 아카데미 이사장직까지 맡아서 일생 여해 강 목사님의 신세를 지면서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서 이렇게 강 목사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면서 그 여해 예론의 한마당에 서게 되어서 제가 참 감개가 무량하면서 또 귀한 기회를 만들어주신 이명섭 목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위기 상황에서 평화 공존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우리 윤영관 전 외무장관께서 오셔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도전하고 있는 바로 국제 질서의 격변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든가 미국과 중국의 점점 심화되는 갈등과 대만의 위기라든가 또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에 보스턴 이치에서 만나서 여러 가지 비밀 협약을 하면서 무기 거래까지 하고 있고, 그런 사실들이 엄혹한 신냉전 구도를 만들고 있고, 이것이 바로 자유민주적인 국제 질서를 지금 크게 위협하고 있어서 우리 한반도 평화에도 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국제정치 전문가이신 윤 교수님은, 윤 장관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외교적인 전략과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면서 또 주변 강대국과의 균형적인 외교 관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위기는 격변하는 국제 질서에만 있지 않고 바로 격변하고 있는 남북 관계와 국내 정세에도 상당한 원인과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쪽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한반도의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평화 공존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남북 관계가 매우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화가 단절이 되었고, 바로 이 개성의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가 폭파되었다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남북 관계가 험악해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남북 평화 공존의 적신호가 온 것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텔레비를 통해서 늘 듣습니다만 김여정의 입을 통해서 쏟아내는 말투가 점점 험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던져주는 뼈다귀나 갉아먹으며
들깨에 불과한 남조선 것들 뭐 이렇게 심한 말을 합니다. 윤석열 저 천치 바보 같은 것, 미국의 충견,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 뭐 이런 심한 말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유엔 총회에서 북한 대사가 나온 한 말도 남조선을 갖다가 괴뢰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중국께서 이 아시안 게임을 할 때에 항주에서 북한 여자 축구팀하고 우리 남한의 여자팀하고 해서 우리가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4대1로 이겼는데, 북한은 돈이 없어서 중계방송은 못하고 녹화해가지고 북한 텔레비에다가 방송을 하는데, 그 장면의 한 장면이 우리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조선 대 괴뢰 4대1로 이겼다. 북한 국민 전체에게 남조선이라고 이때까지 하다가 이제는 괴뢰, 조선과 괴뢰라고, 이런 것이 얼마나 지금 현재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남북 관계가 악화되어 있나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들입니다. 북한은 지금 핵무기를 실전에 배치하고 사용할 준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을 통해서 핵 선제 공격을 법제화했습니다. 전술핵 부대를 창설했습니다. 중거리,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연습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이제는 SLBM 잠수함 발사라든가 열차 운행 중 발사한다든가 저수지에서 발사하는 것까지 다양한 핵무기 발사의 실전 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윤 대통령께서도 발언이 점점 더 과격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도 선제 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를 벌써 하셨고, 정권을 종말시키겠다, 또 1초 안에 우리가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과격하게 나타나서 남북 관계는 점점 더 험악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과연 한반도에서는 핵전쟁이 날 가능성이 없느냐?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 핵무기 발전은 사실상 지금 남북 관계를 굉장히 악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점점 더 강화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화성 15호 지금 18호까지 발사됐습니다만은 이미 사정거리가 13,000km를 넘게 되니까 미국 워싱턴이나 뉴욕까지를 사정거리 안에 둘 수 있게 되어서 이미 ICBM 탄도탄은 벌써 미국과 대등한 정도로 겨룰 수 있게끔 지금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자꾸만 핵탄두를 다양화해서 소양화시키고 또 목표의 명중률을 갖다 높이는 그런 훈련과 실습을 통해서 점점 실전에 배치해서 제한 핵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지금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전문가들이 핵무기가 발전되어도 핵전쟁은 안 날 것이다, 나는 타부 이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면은 서로 다 죽으니까. 그러나 요즘에 점점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제 푸틴의 발언이라든가 지금 북한 김정은의 발언을 통해서는 이제는 우리도 실전에 임할 수 있다, 다 죽이지 않고 부분적으로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전략을 꾸미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대를 지금 창설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일의 유명한 롤츠 뮤젠나크라고 하는 전문가는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의 군사 전략가들이 핵무기의 소형화나 목표 명중률을 높여서 실전에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핵전쟁은 일어날 수 없다는 타부는 이제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지금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공격을 봐도 그렇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지금 현재 개발되고 발전되고 있는 무기로서는 얼마든지 급작스러운 그런 부분 전쟁과 핵 전쟁이 날 수 있다는 위험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우리의 상황을 봐야 할 줄 믿습니다. 금년으로 우리는 정전협정 체결한 지 만 7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70년 동안 아직도 평화공존의 체제를 만들지 못하고 이렇게 대결과 긴장과 핵전쟁의 위협과 공포의 날들을 이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난 뒤 동서냉전 체제가 들어서면서 분단된 나라가 독일과 베트남과 한국 세 나라였습니다. 독일은 통일을 보류하고 우선 평화를 이룩하고 유지했다가 결국은 통일까지 이루었고, 베트남은 처음부터 통일을 위해서 평화를 깨트리고 전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지만 끝내는 통일을 이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전쟁도 했고 평화도 깨트렸지만 지금 통일도 이루지 못하고 평화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 모델을 보면서 수백만의 피를 흘리며 사회주의 월명의 승리를 가져온 베트남보다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자유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달성한 독일을 부러워하면서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평화적인 분단 체제를 유지해가고 있다가 평화적인 통일을 이룬 독일은 정말 기적적인 행운을 얻은 축복받은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떻게 독일은 분단 체제 20년 만에 평화 체제를 확실히 이루어서 공존을 이룩했고 또 그 뒤 40년 만에는 완전한 통일을 이룰 수 있었는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런데 우리 한반도의 남북한 양측은 서로 통일하겠다고 외치면서 밤낮 통일했는데 결국 수백만의 피 흘리는 전쟁까지 치렀는데 아직 통일은커녕 평화적인 공전 체제마저도 이룩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가능성을 얻어야 할 것인가를 오늘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독일 얘기를 많이 여러 군데서 했습니다만 독일과 비교해서 얘기를 하면 흔히 나오는 반론이 그겁니다. 독일하고 우리나라는 사정이 달라. 역사적으로도 다르고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또 정치적으로도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그거하고 자꾸 비교해서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물론 독일과 한국은 여러 가지 다르죠. 독일은 사실상 1870년에 비스마르크가 통일하기 전까지는 여러 개의 제후국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그렇게 통일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분단돼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남쪽 북쪽 프로이센 여러 가지 자기들끼리 갈등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꼭 통일 우리처럼 그렇게 귀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자 우리는 사실 신라 삼국 통일 이후에 후삼국 시대는 있었지만 고려 시대부터는 지금 한민족 한 나라로 지금 우리 4,5천만 명이 이 천년 이상을 지금 존속해 오니까 통일은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이고 정말 우리는 통일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민족적인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독일은 분단이 되었지만 패전국이었기 때문에 2차 대전을 일으키고 1차 대전을 일으킨 그 죄값으로 강대국들이 분단을 시켜놓은 것이고, 너희들은 통일해 놓으면 또 전쟁 일으켜 하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가 서쪽을 갖다가 지배하고 동쪽은 소련이 지배하고 이렇게 갈라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분단의 원인이나 경과도 우리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한반도의 남북한 분단과 독일의 동서의 분단을 같은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같은 점은 이것이 다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동서냉전 체제가 생기면서 공산주의 진영과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나뉘어지면서 그 동서양대 진영에 갈리워서 분단되었기 때문에 그 점은 독일이나 베트남이나 한국이 똑같습니다. 사상적인 이념적인 차이 때문에 분단된 것이고, 또 뒷배경으로서 미국과 소련이 양쪽에서 지배하는 그 체제 속에서 갈라졌기 때문에 그것도 같은 겁니다. 묘하게도 동서독에 우리가 아까 지도를 좀 보면 알 수 있겠지만은 서독은 미국, 영국, 프랑스 세 나라가 갈라서 지배하던 것을 합쳤기 때문에 동독보다는 훨씬 큽니다. 이쪽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거의 2배, 3배가량 되고, 이쪽 빨간 지역에 동독은 한 3분의 1에 해당되고, 인구수도 이 서독에 비해서 한 절반밖에 안 됩니다. 한 2천만밖에 안 됩니다. 이쪽은 4, 5천만이었고 지금 합쳐서 7, 8천이 됐습니다만, 그런 걸로 봐도 어떻게 보면 남북한의 사정과 조금 비슷한 그런 데가 있습니다. 훨씬 우리가 남한이 뭐 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강하고, 북한은 상당히 고립되고, 또 그 외교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상당히 힘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 남북한과 동서독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단의 이 성격이라든가 구조라든가 또 기간도 굉장히 유사했는데 분단을 극복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예. 여기에서 우리는 전쟁 대결을 통해서 통일을 하느냐, 아니면 통일을 보류하고 안 해도 좋고 우리가 평화체제를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 우선이냐 하는 그런 것으로서 독일과 한국의 방식은 영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라도 우리가 독일의 이 모델에서 배우면서 전쟁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동전하면서, 그러면서 먼 훗날에 가서 통일까지 이룩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갖는다면은 우리가 이 동서독의 과거의 역사에서 우리가 좀 배울 점이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우선 동서독의 이 평화 통일의 과정을 조금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동서독의 평화 통일을 이루는 데는 저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 분단 체제 속에 매여 있던 동서독이 오랫동안 이 평화 공동체를 유지하고 평화 통일을 이룩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했던 세 가지 요소는 뭔가 하면, 첫째는 동서독의 화해와 협력 공존 체제를 구축한 빌리 브란트의 동방 정책입니다. 오스트 폴리틱이라고 하는 이 동방 정책이 없었다면은 화해도 공존도 평화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서 유럽의 안보와 협력 체제를 함께 만들어낸 헬싱키 프로세스입니다. 우리가 헬싱키 프로세스로 대략 약칭을 합니다만 CSC라고 해가지고 유럽 안보 협력 회의가 73년부터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이것이 동서독의 화해와 평화 통일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동유럽 공산권의 변혁과 해체를 가져온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없었더라도 저는 독일의 통일은 기대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오스트폴리틱이 없어도 안 되고 또 헬싱키 프로세스가 없어서도 안 됐고 페레스트로이카가 없었다도 아마 평화적인 공존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독일의 통일은 어려웠을 겁니다. 이것은 동서의 냉전 분단 체제가 무너지는 계기를 이 고르바초프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특히 먼저 이 빌리 브란트의 동방 정책의 과정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참 우연히도 제가 68년에 독일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69년에 빌리 브란트가 수상이 되면서 동방 정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부터 제가 관찰할 수 있었고, 제가 사실 82년에 귀국해서 14년 동안 독일에 있었는데, 제가 뭐 민주화 운동하고 무슨 또 관원 광부들 돕고 하는 일을 하다가 그렇게 오랫동안 독일에 있게 되는데, 제가 돌아오는 82년까지가 독일에서 3인당이 지배하던 시절입니다. SPD가 빌리 브란트가 한 5년 하다가 그 다음에 헬무트 슈미트가 이어가지고서 3인당이 13년 동안 하는 동안에 동방 정책을 저는 쭉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특히 개인적으로 감명이 깊었고, 특히 제가 유학 가던 시절에는 뭐 한반도에서 무슨 121 뭐 김신조 사태가 일어나고 뭐 목 자르고 무슨 뭐 도끼 만행 사건 나고 무슨 뭐 이런 상황을 보다가 독일에 가서 빌리 브란트가 수상이 된 것이 68년 10월 달이 69년 10월 달이었는데 5달 뒤에 전격적으로 동서독 국경을 넘어가지고 가서 에어프루트에 가서 동독 수상 빌리 스토프를 만납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그 뉴스가 뭐 전 세계적으로 그때만 해도 서독이 동독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뭐 소련 지배하에 있는 가짜 뭐 정부 괴뢰 정부지 우리가 뭐 상대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동독하고 상대하는 나라는 우리 상대 안 해. 이런 것이 서독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리 브란트가 전격적으로 가서 뭐 물론 비밀이 이제 약속을 했겠지만은 빌리 스토프를 만나고 그 3월 달인데 2달 뒤에 5월 달에 빌리 스토프가 동독 수상이 국경을 넘어와가지고 서독 카셀에 와가지고서 또 빌리 브란트와 함께 또 회견했습니다. 이 양 동서독의 수상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오가면서 만나면서 뭐 우리나라도 가끔 뭐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만 이건 형식적인 게 아니고 거기서 앞으로 동서독이 화해를 하고 교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20개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논의하자. 그래서 뭐 처음에는 동독에서 좀 거부 반응이 있었습니다만은 자꾸 설득하고 해가지고서 논의를 계속해서 사실은 69년에 취임한 빌리 브란트가 74년에 수상직을 물러나게 되는데 그 5년 동안에 이룩한 그 동방정책이라는 건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 5년 동안에 한 그 동방정책의 업적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완전히 동서독의 적대 관계를 평화적인 공존 관계로 만들어놓은 획기적인 역사를 이룩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곧 이 헬싱키 프로세스에까지 영향을 주어서 동서독뿐만 아니라 서유럽과 동유럽, 공산권과 자유진영권이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공존하고 평화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 오스트폴리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오스트폴리틱이 뭐 그냥 그렇게 쉽게 된 것은 아니고, 이자 이렇게 그 빌리 브란트가 이제 5년 동안 그 동독의 수상과 함께 이제 만났을 뿐만 아니라 이
이 동방정책의 그 과정을 제가 우선 70년대에 세 가지 중요한 과정이 있었는데, 첫째는 동독과의 적대 정책을 유지해온 할슈타인 원칙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것을 폐기한 겁니다. 이 할슈타인 원칙이라는 것은 아데나워 정부 때 할슈타인이라는 그 국회의원이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 민주당이죠. 만들어가지고서 동독이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고 우리 적대국이니까 동독하고 관계를 맺는 나라하고는 외교 관계를 말자. 끊는다. 그래서 동유럽에 있는 그 공산국가들하고 서독이 전혀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나 뭐 이런데 여기 공산권에 좀 관계되고 동독하고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하고 전혀 외교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이 원칙을 하루아침에 폐기를 시켜버렸어요. 수상이 되면서. 그 얘기는 이제는 동독과 또 동독과 관계를 맺고 있는 폴란드나 체코슬로바키아나 소련이나 이것도 우리가 다 동등한 나라로서 인정하겠다. 우리도 이제는 외교 관계를 맺겠다. 아주 전격적인 변화였죠. 그러면서 이 동독과 동유럽과의 화해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정말 이 69년에 69년 10월에 수상이 된 사람이 70년 3월에 동독에 가서 스토프를 만나고 5월에 스토프하는데 저기 보면은 7월 달에 소련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소련을 방문해서 빌리 브란트가 그 시일 그 자민당하고 연정을 했으니까 그 외무장관은 이제 자민당 총재를 한 시일이 해서 시일을 데려가서 자기는 호시킨 수상을 만나고 시일 외상은 그로미코 외상을 만나가지고서 며칠 동안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 소련 방문을 통해 가지고서 동독과의 화해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작업을 다 해놓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 오더나이서 이제 국경 문제일 텐데 이런 것을 협의하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지금 2차 대전 때문에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갈라져 있지만은 국교 관계를 회복하자. 앞으로 같이 우리가 협력해서 살지 않으면은 이 동서냉전이 하나의 핫워 전쟁이 될 수도 있고 이 세계 평화를 다시 깨트릴 수 있으니까 화해를 하자. 그래서 소련과를 화해하고 그 다음 12월 달에 폴란드로 가서 바로 폴란드 수상을 만나고 또 외무장관을 만나가지고 폴란드와의 이 화해 협력을 시작합니다. 아까 유명한 거죠. 그 바르샤바의 그 시외에 있는 유대인 그 학살 기념비죠. 가자마자 거기서 빌리 브란트가 꿇어 엎드려 가지고서 사죄하고 잘못하고 그러고 나서 수상을 만나 가지고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용서를 바라고 화해를 하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평화협정이 문제인데 사실은 뭐 평화협정이라는 게 우리가 6.25 전쟁을 함께한 남북한과 결국은 중국 문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네 나라가 문제인데 이 평화협정도 이렇게 하면 아주 빌리 브란트는 쉽게 한 해 동안에 그냥 소련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폴란드를 방문하고 동독은 물론 처음에 방문하고 이렇게 해서 이 동유럽과의 이 화해 협력을 일거에 이룩합니다. 물론 그에 가자마자 거기서 평화협정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서 또 돌아와서 국회에서 논의하고 이렇게 가지고서 그것이 이제 국회에서 그 선거를 투표를 통해 가지고 결정되는 3년 뒤입니다. 그러니까 73년에 와서야 이제 그 조약이 승인이 돼가지고 동의가 돼가지고서 이제 합법화됩니다만 하여튼 그런 작업을 빌리 브란트가 했다는 것. 그런데 이 빌리 브란트의 이 동방 정책, 동방과의 화해는 이 수상직 5년 활동 안에만 그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 이 빌리 브란트도 인간이니까 실수가 있죠. 여러분 뭐 스토리를 다 아십니다만은 74년에 그러니까 수상이 된 지 5년 동안에 74년까지 뭐 굉장히 많은 걸 했죠. 뭐 기본 조약도 맺고 뭐 화해도 하고 그랬는데 유감스럽게 빌리 브란트 수상의 비서실장이 간첩인 게 드러났습니다. 퀸터 기욤이라고 하는 동독의 간첩이 빌리 브란트 수상의 비서실장을 노릇했어요. 이게 정보부에서 알려지고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났죠. 뭐 게다가 또 무슨 여비서하고 뭐 섹스 스캔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할 수 없이 빌리 브란트도 이혼하고 그 여자하고 다시 재혼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이 드러나면서 수상직을 계속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사임을 하고 사표를 내고 헬물 슈미트에게 넘겨주고 주저앉았는데 그러나 빌리 브란트는 여기서 그만둔 게 아니고 다행히 에스페데 3인당에서는 빌리 브란트의 그 공적을 인정하고 사실은 69년, 70년이니까 71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거든요. 노벨 평화상을 받고 세계적인 정치가가 되니까 우리 3인당의 당수로서 그대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3인당 당수직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갖고 그것이 87년까지 계승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76년부터는 소셜리스트 인터내셔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주의자 연맹이라는 게. 그것이 이제 주로 사회민주당 계통, 사회당이나 사회민주당들의 연합체인데, 뭐 독일이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뭐 노르웨이라든가 이제 그런 유럽 여러 나라들이 거기서 빌리 브란트를 사회주의자 연맹의 총재로 임명을 했어요. 빌리 브란트는 이 자리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이 동유럽 사람들과 동독 사람들과 또 소련이나 폴란드 정치가들과 계속 협의를 해가면서 유럽이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려면은 공동 안보를 해야 된다. 커먼 세큐리티. 독일어는 게마인자메 지히하이트라고 하는 것인데 이 공동 안보 이론을 내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서 여러 회의도 주재하고 이걸 가지고서 미국에 찾아가서 부시 대통령도 만나고 또 프랑스나 영국의 수상들과도 만나고 그 다음에 폴란드나 체코슬로바키아에 가서 설득을 해가지고서 상당히 80년대에 와서 유럽의 분위기가 동서 유럽의 분위기가 아주 많이 달라집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고르바초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고르바초프가 나오게 되는 그 동기가 사실은 서유럽에서 이 헬싱키 프로세스라든가 또 이런 공동안보 이론을 가지고서 이제는 핵무기 자꾸 경쟁하고 전쟁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공동안보를 통해서 가급적 서로 이걸 줄여가자 하는 그런 움직임을 일으키는데 이 빌리 브란트가 아주 혁혁한 공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빌리 브란트의 오스트폴리틱은 70년대에 수상직을 하면서 5년만이 아니라 나중에 사회주의자 연맹의 총재로서 80년대에 와서 거의 독일에 통일될 때까지 87년, 88년 거의 베를린 장벽 무너질 때까지 아닙니까? 한 그 역할이 더 귀중하고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빌리 브란트의 이 동방 정책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좀 더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이 동방 정책, 오스트폴리틱의 요소는 동서독의 평화 체제를 일민족 이국가로서 확정했다는 겁니다. 이 아이네나치온 스바이슈타텐이라고 그래가지고서 이 빌리 브란트의 이것이 이제 상당히 우리에게도 이제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인데 통일을 하려면은 일민족 일국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시의 상황으로서 아무리 노력해도 뭐 연방제를 하든 뭘 하든 일민족 일국가가 되는 건 불가능한 거였습니다. 그건 뭐 미국과 소련이 뒤에 있고 그다음에 이 사회주의와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있고 이런 이데올로기 대립 속에서 또 동서냉전 동유럽과 서유럽의 이 나토와 바르샤와 pak트가 대결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동서독만 통일한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고 또 해서도 안 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일찌감치부터 독일은 일단 동유럽과 서유럽이 분단되어 있는 동안은 동서독의 분단을 참고 가자 하는 것이 이 윌리 브란트의 생각이었고 또 독일 사람들의 그 합의된 그런 점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참 아쉬운 우리 남북한이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확정짓기 위해서 그 72년 12월에 동서독이 만나서 기본조약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 그룬트페트락이라고 하는 건데 독일 말로 페트락 über die Grundlagen der Beziehungen zwischen BRD und DDR. 보통 이 그룬트페트락이라고 하는 이 기본조약인데 이거는 다른 거 아닙니다. 동서독이 서로 합법적인 국가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통일은 포기하지 않고 미래의 목표로 설정해서 그때까지는 평화 공존의 길을 가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약속하는 겁니다. 그 기본조약의 1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측은 평등한 권리의 기본 위에서 좋은 이웃나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한다. 평등한 권리의 기본 위에서 어디가 더 우월하고 뭐 위고 형, 미국 동생 이런 게 아니라 평등한 권리의 기본 위에서 이웃나라로서 좋은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그러나 그 다음 조항은 BRD와 DDR 이 두 나라는 유럽의 평화를 지향하는 가운데 독일 민족의 자유로운 자기결정에 의해 통일을 회복하도록 노력한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통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Einheit in freier Selbstbestimmung. 스스로 결정해서 통일할 때까지 강요하지 말고 기다리고 우리는 언젠가는 통일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을.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것인데 평화적인 분단을 유지하는 것하고 통일하는 것하고는 모순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평화운동을 하면서 이제 그냥 좀 갈라져서 편하게 살면 되지 뭐 때문에 통일하면서 그러느냐 하면은 그 일리가 있지만 또 통일운동하면서 그거 영구분단 아니냐. 영구분단해서 우리가 통일을 못하면 안 된다. 통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 가지고서 우리 운동권에서 상당히 많이 논란이 있는데 독일은 일찌감치 이 문제를 빌리 브란트의 이 일민족, 한민족, 두 개 국가 이론으로서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하나의 합법적인 국가로 인정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국가의 3대 요소가 뭐일까? 국토, 국민, 주권 아닙니까?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영토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분단선을 일시적인 국경선으로 인정해 주면서 지금 현재 동독에서 차지하고 있는 너희 나라는 이건 너희 나라다 하는 걸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체제를 인정해 주는 너희 공산주의를 하든지 사회주의를 하든지 뭘 하든지 내정 간섭하지 않겠다. 일단 이 지역에서의 DDR, 도이체 데모크라tische 레퍼블릭은 너희들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우리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우리에게 서독을 향해서 뭐 사회주의 하라든가 뭐 무슨 혁명을 하라든가 이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합의를 해 놓은 것이 바로 동서독의 기본조약입니다. 영토, 주권, 국민 이것에 대한 그 합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동서독은 안정된 평화 공존 체제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서독에도 통일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통일원이라는 게 이제
통일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통일원이 독일말로 Ministerium für Gesamtdeutschen Fragen 전체 독일 문제성 이 서독의 통일원에 해당되는데 이렇게 기본 조약을 맺음으로써 전체 독일이 아니라 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n Beziehungen 내독 관계 독일 안에 내독 관계성으로 전독성에서 내독성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등한 이웃 나라지만 앞으로 통일을 해야 될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외국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국에다가는 대사를 보내고 대사관을 만들지만 그 대사는 보트샤프트인데 그 말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사라는 대신에 슈텐디게 베라트 그러니까 슈텐디게 페트레터 맞으면 상주 대표부 혹은 상임 대표로서 대사관이나 대사 이름을 바꿔서 동서독이 이 기본조약을 통해서 외국이 아니면서 이 형제국가처럼 가까이 있는 나라로서 확정된 것이 바로 그 독일의 기본조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뭔가 하면 역시 이 합법적인 그 두 개의 국가로 인정하려면 이제 영토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동서독의 국경선은 뭐 할 수 없이 그대로 한다 하지만 이 동쪽의 국경이 바로 폴란드하고의 국경인데 이것이 이제 오더나이세라고 하는 오더나이세 강을 동독과 그 폴란드의 국경으로 이제 뭐 베르사유 회의에서 이제 소련하고 미국이 합의해서 결정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오더나이세를 동독과 폴란드의 국경으로 인정하는 데 대해서 민족주의자들이 아주 반발이 심하게 나왔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독일의 역사 속에서 비스마르크 이후에 프로이센이 그 한참 번창할 때 그 독일의 영토는 지금 거의 소련 땅까지 갑니다. 폴란드는 다 집어먹었고 소련의 지금 일부분도 사실은 독일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아주 영구히 동독과 폴란드의 국경으로 인정한다는 얘기는 프로이센이 가졌던 이 넓은 땅을 갖다가 포기하고 일부는 소련에 주고 일부는 폴란드에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거기서 쫓겨서 피난온 독일 사람들이 수백만이에요. 이 사람들이 언젠가는 우리 고향에 가서 내 땅도 찾고 내 재산도 찾고 거기 농사 짓던 거 집던 거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언젠가는 독일이 힘이 세면 다시 찾아야 할 텐데 이걸 완전히 포기해버려? 이거는 반민족적이고 아주 반국가적이라고 아주 빌리 브란트에 대해서 욕이 막 터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동독하고는 이게 기본조약을 맺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과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여기에 중요한 공헌을 한 것이 독일 교회였습니다. 에카데라고 하는 에반겔리체 키르켄 도이чл란트가 독일 교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연구를 하고 해서 이제 앞으로 이 유럽의 평화를 유지하고 독일이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특히 이 동쪽 땅에서 온 그 피란민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걸 가지고서 연구를 해서 독일 교회는 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전문가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해서 정치 무슨 평화 문제든지 여성 문제든지 성 문제든지 무슨 복지 문제든지 하게 되면 이 댕크슈리프트라고 하는 신앙 각서를 만듭니다. 아주 긴 페이퍼를 만들어서 입장을 정리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바로 1965년에 독일 교회가 만드는 것이 유명한 오스트 댕크슈리프트라고 동방 각서라고 하는 그런 문서인데 독일 교회는 이제는 우리가 이 넓은 땅을 다시 찾을 생각을 하지 말자. 유럽의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1차 대전을 일으키고 2차 대전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 죽이고 괴롭혔는데 이거 회개해야 되는데 지금 옛날 땅을 다시 찾겠다는 억울하지만 이거 포기하자.
근데 그 크기로 말하면 독일 전체 땅의 약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이거를 포기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독일 교회가 나서 이 댕크쉐프트를 가지고 막 운동을 하고 하니까 빌리 브란트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사실 빌리 브란트의 동방 정책은 독일 교회의 동방 각서에 의해서 됐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지지를 받아서 사실 카톨릭 쪽에서는 좀 보수적인 게 많아서 남쪽에서는 반대가 많았고 특히 그 바이에른주의 스트라우스 같은 그 최예수 기독교 사회당은 뭐 절대적으로 뭐 반대하고 이 동방 각서에 대해서 뭐 완전히 반대할 뿐만 아니라 이 동서독 기본 조약에 대해서도 이거 완전히 반민족적이고 통일을 포기하는 것이고 이건 우리 헌법에 위반된다 그래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소송까지 냈어요. 상당히 어려웠지만은 결국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게 통일을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미래의 자유로운 자기 결정에 의해서 통일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헌법의 통일 조항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의 국경선을 존중해야만 유럽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해서 합법적인 판단을 내려서 결국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야당의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대우, 최예수 기독교 민주당하고 기독교 사회당에서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반대표를 내고 뭐 찬성해 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심지어는 3인당 빌리 브란트의 3인당 안에서도 반대를 해가지고서 탈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몇 사람이 탈당해서 나 찬동 안 하겠다. 헌법재판하고 이런 어려운 고비를 겪으면서 빌리 브란트는 그래도 이 오스트폴리틱을 동방정책을 수행해서 74년 그만둘 때까지 73년까지 완전히 의회에서 통과를 해가지고서 동서독의 평화적인 공존 상태는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운 또 하나의 유럽의 운동은 헬싱키 프로세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빌리 브란트가 이제 70년대 초에 동서독 화해 운동을 함으로써 촉진된 것이긴 하지만은 이게 동서독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전체의 문제다. 유럽이 계속 이렇게 핵무기 대결하고 경쟁만 해가지고서는 평화를 이룩할 수가 없으니까 또 서로 대화는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평화 공존을 위해서 노력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서 핀란드 정부가 소집을 했습니다. 73년 7월부터 동서 유럽 국가의 외무장관들을 불러가지고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동서독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동서 유럽이 뭐 더 이상 전쟁할 거 아니라면 우리가 안보와 협력을 위해서 회의를 하자. 그 회의가 계속되면서 나중에 수상들이 오고 그렇게 해서 75년 8월까지 이 3년 동안 계속되면서 이 세큐리티 문제와 코퍼레이션 CSC라고 하는 유명한 것이 이제 여기서 생겨납니다. 유럽 안보 협력 회의죠. 이 유럽에서는 알바니아를 제외한 33개국이 모여서 회의를 했고 나중에는 미국과 카나다까지 포함해서 35개국이 서명해서 헬싱키 선언문이 나옵니다. 이 75년 8월에 나온 이 헬싱키 선언문이 사실은 유럽의 그 동서냉전을 종식시키는 데 커다란 공헌을 하는 겁니다. 합의된 선언문에는 10개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에는 첫째는 동등한 주권을 서로 인정하는 것. 주권 침해하지 말자. 공산국가든지 자본주의국가든지 이제는 우리가 주권을 동등하게 인정하고 두 번째는 영토권을 인정하자. 지금 차지하고 있는 영토를 자꾸 변경시키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그대로 나가자. 셋째는 불가침 원칙. 넷째는 갈등의 평화적인 해결. 내정 불간섭. 그리고 양심과 종교와 의견의 자유를 보장할 것. 기본 인권을 지킬 것. 이러한 것을 서로 유럽의 35개국이 합의했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업적입니다. 사실은 빌리 브란트의 공헌이 여기에도 있는 겁니다.
또 이것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동서독의 평화공존이나 이 교류협력이 이렇게 쉽게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독의 화해는 동서유럽의 화해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것이 유럽을 하나로 만드는, 오늘날 EU라고 하는 유럽을 하나로 만든 하나의 토대가 된 것입니다. 냉전 체제가 무너지고 나서는 이 CSC가 OSCE가 됐습니다. 말하자면 유럽 안보 협력 회의가 유럽 안보 협력 기구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비엔나에 본부를 두고 외무장관들이 모이고 국방부 장관들이 모이고, 그래서 공산권과 자유진영권이 계속 협력해서 회의를 해서 전쟁하지 않고 이 평화 공존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깨진 게 참 문제죠. 이게 정말 결국은 이 CSC가 이 헬싱키 프로세스가 만들어 놓은 이것을 지금 소련이 지금 무너뜨렸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든지 회복해야 된다고 지금, 그래서 지금 나토와 유럽 국가들이 나서서 어떻게든지 지금 우크라이나를 도와서 소련을 후퇴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이제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입니다. 이런 움직임이 서유럽에서 일어나니까 사실은 소련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브레즈네프 독트린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련의 경제적인 문제가 어려워지면서 동유럽에 계속 군대를 보내고 돕던 그런 힘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고르바초프가 80년대 중반에 와서 이제 우리도 개혁을 해야 되겠다. 결국 개방을 하고 개혁을 해야겠다.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원칙을 가지고서 했는데, 이 88년에 고르바초프가 유엔에 나와서 연설을 할 때 벌써 이미 그것을 선언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자유로운 결단을 허용하겠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전부 다 그 소련 얘기만 듣고 소련 말대로하고 또 독재 정부만 만들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들도 자유롭게 경쟁을 해서 발전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라 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연설을 고르바초프가 유엔에 나와서 했습니다. 그리고 동유럽의 공산국가의 독재 정부를 더 이상 소련군이 돕지 않겠다. 소련 군대 믿고서 독재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과감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해에 중동부 유럽에서 소련군 5만 명을 철수시켜버렸습니다. 굉장한 결단이죠. 물론 뭐 경제적인 이유가 있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엄청난 그 바르샤와 팩트의 나토에 맞서 있는 그런 그 군사 진영인데, 고르바초프가 과감하게 5만 명을 철수시켰습니다. 여기는 사실상 물론 서유럽에서 반핵 평화 운동이 일어나서 우리도 더 이상 핵무기 증강하지 말자는 운동이 일어나는 것에 맞춰서 된 겁니다. 여러분 80년대 초에 그 나토가 퍼싱2하고 크루즈 미사일 570기를 갖다가 서유럽에 배치하겠다는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맞서 가지고서 데모가 일어났는데 80년대 초에 저는 그것을 보고 왔습니다만 보원에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토요일 날 전국의 학교 아동과 선생들이 버스를 타고 모여서 보원 시내 손을 잡고 미국 대사관, 소련 대사관을 둘러싸고서 이 반핵 평화. 우린 핵무기가 지금 이렇게 쌓여 있는데 여기다가 570기를 더 갖다 놔? 누구를 위해서? 절대 핵무기 더 이상 안 된다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소련에서도 더 이상 핵무기 더 이상 만들지 말고, 솔트 회담이 전략 핵무기 감축이 성공한 것이 바로 이 때문에 여기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폴란드에서 자유노조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솔리다리노스라고 하는 자유노조 바웬사가 일어나가지고 해서 결국은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뭐 이것이 그냥 동유럽을 민주화시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독재를 무너뜨리는 데 하나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가 없었더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헝가리에서도 일어나고 체코슬로바키아에서도 일어나고 수천 명이 이제는 자유롭게 다니는 일을 하고 헝가리를 통해서 서독으로도 결국은 이렇게 하다가 89년 11월 9일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겁니다.
베를린 장벽이 그냥 무너진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서유럽의 평화운동, 또 빌리 브란트의 공동 안보의 노력, 그 다음에 유럽 안보 협력 회의가 이런 10개 결정을 한 것, 여기에 맞서서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 운동을 한 것, 이것이 정말 동서 유럽을 화해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독일 얘기는 그만하고, 우리가 그럼 이런 독일의 또 유럽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 한반도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왜 우리 한반도는 이런 식의 동서독의 화해나 동서 유럽의 이 평화 공존, 공동 안보, 페레스트로이카 이런 노력을 왜 우리가 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는 평화보다도 너무 통일 문제에 중점을 뒀습니다. 통일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북진 통일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은 게 북진 통일이에요. 6.25 전쟁은 북쪽에서 일으켰지만 그 전에 벌써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도 힘 있으면 북진 통일하겠다, 무력 통일하겠다는 것이, 가끔 가다가 평화 통일로 정책이 바뀌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은 박정희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고 전두환 때도 마찬가지고, 이 말은 평화 통일이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북진 통일, 언젠가는 통일하면은 여러분 태극기 밑에서 통일하는 걸 생각하지 북한기 밑에서 통일하는 걸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북쪽은 무너뜨리고 없애고 우리 힘으로 결국은 북쪽을 언젠가는 붕괴할 테니까 자유민주주의 깃발 아래서 통일하는 것. 아직도 이것을 우리가 신앙처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신앙과 논리를 계속 가지고 있어서는 남북의 화해와 평화 공존이 저는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남북 관계를 정말 결정적으로 개선해서 평화 공존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겠는데, 사실상 그런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남북 관계를 정말 평화적인 관계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고 또 좋은 선언문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72년 박정희 대통령 때 이미 7.4 공동성명이 있지 않습니까?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사상과 이념을 초월해서 민족이 단결해서 하나가 되죠. 얼마나 좋은 결의문입니까? 92년 남북 화해 불가침 교류 협력 합의서, 너무나 멋진 선언입니다. 그 내용 보면 지금 와서도 탄복할 정도로 좋은 선언문입니다. 2000년 6.15 선언, 김대중 대통령이 올라가서 김정일 만나가지고 합의한 연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우리 남북연합이라는 거 우리 합쳐가지고 좋은 통일방안 만들자. 그것까지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4일 14 선언도 너무나 훌륭한 내용들입니다. 거기서 이 불안정한 정전 상태를 평화적인 상태로 만들자는 얘기, 다 좋은 얘기 나옵니다. 정말 멋있는 얘기는 2018년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 맺은 판문점 선언이죠. 그건 지금 봐도 명문입니다. 그래서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맺고 비핵화하고 평화체제 만들고 좋은 얘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합의와 선언문들이 하나도 실천이 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심각하게 반성해 봐야 된답니다. 왜 이런 좋은 선언문과 합의를 해놓고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실천되지 못하는가?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항상
잘못된 원인을 상대방에다가 하면 됩니다. 북쪽이 잘못해서, 북쪽이 이렇게 해놓고 약속을 안 지켜서 속으로 무기 개발을 하고 무슨 전략을 세우고 항상 핑계를 북쪽에다가 대는데, 저는 지난 몇 해 동안 쭉 남북관계의 발전상을 보면서 이 약속이 안 지켜지고 합의문이 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북쪽에만 책임이 있는가? 남쪽에도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습니다. 우리도 잘못한 건 많습니다. 그걸 다 따진다면 시간이 없어 못하겠습니다만, 세 가지 문제가 뭔가. 첫째는 진정성이 없습니다. 진정성 문제. 우리가 북쪽하고 대화를 해서 이런 선언을 만들 때 정말 사상과 이념을 초월해가지고서 우리가 민족이 하나가 됩시다 하는 것을 서명하고 사인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그렇게 할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서명하고 돌아와서 국내로 돌아오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거 언제 그런 거 했느냐 싶어요. 사상과 이념. 72년 7.4성명 내고 나서 10월 달에 곧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체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헌법 만들자고 운동하는 민주화운동을 전부 다 빨갱이로 몰아가지고서 75년엔 인혁당 사건을 만들어서 8사람 사형시켰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7.4 공동성명입니까? 완전히 뒤집어놨어요. 92년 그 남북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 선언은 너무나 훌륭한 것입니다. 1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과 북은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내정 간섭과 비방 중상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고 고무 찬양하면 징역에 보내는 국가보안법이 있는데 어떻게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걸 갖다 선언하고, 그러고는 돌아와서 국회에서 논의도 안 해요. 우리 국가보안법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해온 거 하면 우리가 남북화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국회에서도 정당에서도 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려요. 그러면 정상회담이나 남북회담은 쇼지요. 그러고는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남북관계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이중성 얘기를 합니다. 이중성이 뭡니까? 만날 때는 우리가 그 통일의 파트너로서 존중해 주지만 돌아오면 우리의 적입니다. 우리는 공격해야 되고 언제든지 이것을 갖다 북쪽을 없애고 통일하는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이중적인 모순이 그대로 있는 한 남북관계 개선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지속성 문제입니다. 좋은 선언문을 만들어 놨는데 이 합의문이나 선언문이 지속이 되질 않습니다. 이것이 합법화할 수 있는 논의가 국회에서 있거나 또 여야당의 토론을 통해 가지고서 이 평화 공조를 위한 어떤 이제 법률적인 조치가 서야 되는데, 외교 정책도 바꿔야 되는데 그 실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하니까 지속이 되질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는 정권이 바뀌면은 전 대통령이 한 거는 다 무시해 버립니다. 지속이 안 돼요. 법제화가 안 됐으니까 지켜야 할 의무도 없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거 지금 윤 대통령이 안 지키지 않습니까? 안 지켜도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잖아요. 이렇게 해서 남북관계를 해놓으면 누가 남북관계 대화 정상회담을 진정성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남북이 앉아서 협상 테이블에서도 논쟁할 때 남측은 항상 교류협력을 중심으로 우리 교류협력하자, 교류협력을 합니다. 북쪽은 그 대신에 교류협력도 중요하지만 이 군사적인 문제, 이 군사훈련을 중지하고 이 군사적인 대결부터 없애고 평화협정을 맺자. 이거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합니다. 그건 이때까지 쭉 어느 회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인은 뭡니까? 결국은 북쪽에서는 교류협력을 강조해가지고서 북한에다 자유의 바람을 넣어서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거지 공존하고 통일하자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 속이 있는 거고. 흡수 통일하겠다는 거 아니냐. 남쪽은 평화협정하자,
결국 미군 철수시키고 너희들이 적과 통일하려는 거 아니냐. 이 속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합의가 되질 않고 실천이 되질 않습니다. 이러한 양측의 주장을 점진적으로 기술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겠는데 서로 불신하면서 자기 방식의 통일을 고집하기 때문에 이 합의서나 정상선언은 물거품에 불과하고 전혀 실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70년 동안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있고 점점 더 악화된 원인입니다. 물론 지속 가능성이 없더라도 남북대화나 정상회담은 계속해야 되겠습니다만 좀 더 진정성을 가지고서 상대방보다 선제적으로 이것을 실천해 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큰 문제는 주체성의 결여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서 보다 강한 주체성을 가지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한미동맹은 중요하지만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주체성을 확보해야만 하고 대미 종속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경제력도 커지고 군사력도 우월해졌기 때문에 전시작전권은 조속히 미국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합니다. 그대로 미국에 종속되어 있는 한 북한으로부터의 이 비난과 조롱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의선 철도, 동해선 철도 복구하는 거 여러 번 결의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회담에서도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했고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하는 것도 여러 번 결의했는데 왜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이것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2018년에 북한을 초청해서 정말 판문점 선언까지 한 건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이 합의한 선언문을 하나도 실천하지 못했다는 게 있습니다. 적어도 남북관계를 개선하자는 그 제1의 조항만은 했어야 됐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남북기본조약 그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92년에 남북의 이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 그 합의문에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그대로 살렸어도 또 거기다 조금만 보태가지고서 이걸 조약처럼 만들면 이미 남북은 이 위험한 대결의 단계를 넘어설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9.19 선언 좋습니다. 거기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와서 실천을 했어야죠. 그리고 몇 달 뒤에 2019년 1월 1일 김정은이가 신년사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그거 어려우면 우선 금강산 관광이나 이 개성공단 하는 것부터 그러면 재개합시다. 저는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얼른 나서 이것부터 합시다 하고 호응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하노이 회담을 기다려봅시다. 이러다가 하노이 회담 망하니까 결국은 이것도 못하고 말았어요. 북한이 오죽 화가 났으면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를 폭파시켜버렸겠습니까? 나쁜 짓이죠. 나쁜 짓이지만 이런 약속이 이행 안 되는 데 대한 화풀이라는 점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좀 더 우리가 주체성을 지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남북대화나 정상회담이 보다 더 진정성 있게 추진되고 또 이중적인 그 모순을 우리가 거기에 휘말리지 말고 진정성을 가지고 지속 가능성 있게 주체성을 가지고 진행한다면 남북 관계는 한 걸음 한 걸음씩 개선되고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상회담이나 실무자들의 대화 협상을 통해서 만들어 가야 할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과제가 무엇일까? 저는 제일 먼저 남북의 기본조약, 아까 말씀한 동서독의 기본조약, 72년에 체결한 남북 기본조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조약은 분명히 상대방의 국호와 영토와 체제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제는 북한 하지 말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말을 불러줘야 합니다. 그래야 저쪽에서 우리에게 대한민국이라는 명칭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북한하고 북에서는 남조선하고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북한이라는 건 너희는 지금 우리 남한 땅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니까 통일되면은 너희는 없어져야 할 거야. 대한민국이 될 거야. 북쪽에서 우리를 남조선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건 조선인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너희가 일시적으로 지금 점령하고 있는 괴뢰 집단이야. 통일되면은 너희는 없어져야 할 거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 주장과 그걸 가지고 우리가 70년 동안 고치지 않고 나왔습니다. 빌리 브란트가 72년에 기본조약을 맺으면서 동독, 서독 하던 거 없애버리고 배알에 국가 명칭을 제대로 불러준 것이 결국은 기본적으로 협력할 수 있고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영토 문제를 가지고 하면 이제 문제가 있죠. 그러면 우리 헌법 3조하고 어떻게 되느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되어 있는데 그럼 북쪽 땅은 북쪽에다 주자는 얘기냐? 그럼 우리 헌법 문제 있지 않느냐? 필요하면 헌법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그 헌법을 그 3조항을 포기하지 않고도 거기에 특별법을 통해서 가령 기본조약을 조인하는 때부터 통일될 때까지 조선의 관할 통치구역으로 지금 휴전선 이북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관할 지역으로 한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지금 우리 헌법하고 모순이 없지도 화해를 할 수 있고 또 북쪽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북쪽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조항을 고치도록 만들면은 이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우리는 자꾸만 평화협정부터 돼야 된다. 평화협정 되기 전에 기본조약 안 된다. 이제 그래서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라 통일부 장관들한테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동서독이 한 것처럼 기본조약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북 간에 이게 신뢰가 있어서 확신이 돼야만 다른 것도 되지. 자꾸 평화협정, 종전선언 하자 그러니까 평화협정 복잡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거기는 미국이 걸려있고 중국이 걸려있으니까 사자가 모여서 합의해서 하려면 또 주한 미군 문제가 나오고 북한 핵 문제가 나오니까 이거 다 해결돼야만 평화협정이 되는데 이거 몇 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럼 그대로 기다리고 그냥 남북관계는 이렇게 해놓고 남한, 남조선, 북한 하면서 이렇게 대결할 겁니까?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사실은 92년에 남북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 조약을 맺을 때가 가장 좋은 시기였습니다. 그때 우리 기독교 교회협에서 NCC는 저도 관여했습니다만 88 선언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서 통일운동이 막 일어났고 그리고 그 77 선언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의 통일운동에 대한 참여가 생겼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노태우 정부 때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게 우리 국민들의 이 의사와 우리 교회의 통일 운동을 받아들여 가지고서 일민족 이국가의 일원으로서 만든 겁니다. 그 두 번째 단계 남북 연합이라는 것이 바로 일민족 이국가 이체제입니다. 그거를 실현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92년 말에 와서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서로 국가로 인정할 때가 됐어요. 그런데 93년에 오면서 김영삼 대통령 때 오면서 얘기가 달라져요. 이제 북한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되고 소련이 해체되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북한이 망하고 해체될 텐데 그때 통일하면 되지. 지금 기본조약 맺어. 이러면서 미뤘어요. 그렇게 대결해 나가니까 결국 94년에 남북회담에서 서울 불바다 됩니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정말 난리가 나서 북한이 이제는 NPT 탈퇴를 하고 핵 개발하고 서울 불바다 하겠다 그러니까 클린턴 대통령이 겁이 나서 카터 대통령을 북한에 보내서 김일성 만나게 해서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하기도 하고 거기서 맺어진 것이 이제 결국은 제네바 협상을 통해서 그러면 경수로 만들어 줄 테니까 핵무기 개발하지 말아라. 지금 석유나 이런 게 이제 소련이 망하니까 그 싸게 오던 그 석유를 못 받으니까 북한이 곤란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 일본하고 한국 도시에서 매년 50만 톤의 중유를 공급하겠다. 이거 가지고 한 10년 왔어요. 이 경수로 만드는 거하고 중유 주는 거하고. 그런데 2001년에 와서 이 클린턴 대통령 때만 해도 미국의 대북 정책이 상당히 유화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조명록이 와서 차수가 와서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고 또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또 평양에 가가지고서 김정은 만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화해가 이루고 페리 보고서를 통해서 사실은 그 2000년에 그게 되면은 거의 남북 관계나 이 북미 관계, 특히 북한과 미국이 수교를 할 수 있는 데까지 갔어요.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이 사실은 북한 방문까지 하려고 했는데 선거 끝나고 기회를 놓쳐가지고 결국 부시 대통령으로 되면서 부시는 되자마자 강경책으로 나와서 악의 축, 이란, 이락, 북한 악의 축으로 몰아서 그 다음 9.11 테러 나고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북한은 완전히 짓밟아 버리겠다는 것으로 나오니까 미국의 이 강경 분자들이 나서 아주 나오고 너희 핵무기 만들면 우리 결국은 외과적 수술하겠다 여러분. Surgical Operation이 뭡니까? 그냥 영변 핵시설이든지 금창리든지 동결이든지 거기다가만 가서 폭격을 해가지고 다 없애버리겠다. 뭐 미국의 강경파들은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와서도 빅토 차라는 분이 선제 공격해서 이 핵시설 더 발전하기 전에 없애야 한다. 그런 주장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강경분자들이 계속 나가면은 한반도의 이 전쟁은 아주 불을 보듯이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이 외과적인 수술을 한다고 해서 거기만 폭격하는 경우에 북한이 가만히 있습니까? 휴전선에 배치한 장사정포 3,000개가 그대로 날아오는데 1시간에 15,000발이 나와서 지금 이 하마스가 지금 이스라엘 습격한 것처럼 만들어서 지금 미국의 전문가들의 계산하면 하루 안에 24시간 안에 남한 사람들 100만 명 정도가 죽을 수 있다. 이게 지금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대로 밀고 나가는 이 강경파의 정책을 그대로 했다가는 그래서 우리는 미국으로 하여금 절대 북한을 선제 공격하지 마십시오. 북한의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북한이 쏘기 전에 먼저 미국이 가서 폭격을 하겠다. 그건 남한을 죽이는 일입니다. 남한을 죽일 뿐만 아니라 오키나와 일본 다 죽습니다. 지금 전쟁은 누가 이기고 지는 전쟁이 아닙니다. 다 같이 공멸하는 전쟁입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5년 전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원장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3항에 분명히 들어있는 얘기입니다.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이게 2018년 얘기입니다.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여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 회담을 개최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늘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 실천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께서 최근에 뭐 종전선언 평화협정 하는 것은 이건 결국 시끄럽게 해서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반국가적인 행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나 지나친 말씀입니다. 전 대통령이 합의한 것을 이렇게 짓밟아버리고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종전선언 한다고 평화가 옵니까? 그 얘기는 맞습니다. 뭐 저도 윤 대통령이 그거 한다고 해서 뭐 휴지장 되는데 합니까? 그 정도로 하면 모르는데 이것이 반국가는 아니죠. 그리고 지금 현 단계의 정전협정 체제를 갖다가 없애려면
왜 종전선언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평화협정이라는 게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미국을 움직이고 주한미군 문제를 해도 핵 문제를 해도 이게 다 해결되려면 정말 평화협정을 맺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르니까 일단 우리 전쟁 안 하니까 종전선언부터 합시다. 6.25 전쟁 끝났습니다 하는 얘기부터 합시다 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나쁜 겁니까? 이게 반국가 행위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여론들을 좀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이 북한의 핵 비핵화 문제입니다.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반도의 평화공존이나 동북아 세계의 평화공존은 보장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라든가 또 이 발전 상태를 봐서 사실상 이제는 북한과 미국이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핵전쟁의 대결이나 이 위험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북한의 핵 개발 문제를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사실은 93년 NPT 탈퇴를 하면서부터 이게 쭉 발전돼 나오는데 그 관계를 한번 다시 잘 돌아보면요. 우리가 참 반성할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나설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아까 얘기한 92년 남북 화해와 불가침 선언을 했을 때 그때 북한이 사실은 반핵 선언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남한의 핵무기를 없애면 우리도 하지 않겠다. 그렇게 했고 또 그때 약속이 결국은 크로스 레코니션, 남한이 이 중국과 소련과 국교관계를 맺는 것과 함께 북한이 일본과 미국과 국교관계를 맺어서 평화적인 관계를 이게 합의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국과 소련과 국교관계를 92년에 맺었는데 북한은 일본과 미국과 아직도 국교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담할 때마다 북한의 얘기는 우리를 인정해 주시오. 우리 체제를 보장해 주시오. 국교관계 맺읍시다. 그죠, 그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핵 개발을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이 북한이 정말 핵 개발을 하는 것 같으니까 미국, 소련, 일본, 중국이 나서 사자회담을 하고 남북한이 육자회담을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육자회담을 제네바에서 하고 해가지고서 결국 합의해낸 것이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인데 이 조항이 상당히 좋습니다. 첫째는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실천한다. 두 번째는 북미, 미일, 북일 정상화한다. 미국과 북한, 일본과 북한의 국교 관계를 정상화시킨다. 세 번째는 대북 에너지를 지원해서 경제 협력을 한다. 북한이 에너지 모자라는 건 우리가 지원해 준다. 그리고 네 번째는 동북아의 안보 협력체를 만든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만들 협상을 개시한다. 이렇게 해놓고 한 달도 못 가서 미국이 취소해버렸습니다. 마카오에 있는 방코 델타 아시아라는 은행에서 달러를 위조해가지고서 무슨 이 돈을 갖다가 이제 불순하게 북한 돈을 세탁했다고 해서 그걸 핑계로 해가지고서 우리 이 협약 빠지겠다. 이 중요한 몇 년 동안의 결의를 미국이 하루아침에 깨버렸어요. 2003년 4월 우리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동북아 평화 회의를 했는데 그때 독일 대통령 바이제카 씨도 오시고 특히 우리 주한 미국 대사로서 레이니가 참석해가지고 이렇게 강연했습니다. 이제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길은 상대방의 생존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미국은 우선 북한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외교적인 승인을 포함한 국교 정상화를 실시해야만 한다. 무역 제재를 해제하고 장기 차관을 제공하고 그렇게 하면은 더 이상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안이 미국의 온건파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은 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실천이 안 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고 정말 우리가 이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근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우리가 체제와 국가를 인정해 주면서 대화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스몰 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지금 미국에 관한 CVID, 그러니까 한꺼번에 전체적이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완전한 비핵화는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북한도 뭐 다 아는데, 리비아 경우도 알고 가다피 경우도 아는데 왜 빨가벗으려고 하겠습니까? 점진적으로 합시다. 살라미처럼 단계적으로 합시다. 제재 해제하고 하나씩 해제하면 우리도 뭐 금창리 있는 거 폐기하고 또 동창리에 있는 거 폐기하고 영변 핵시설 폐기하고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것이 실천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고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남북 관계의 개선과 평화 공존을 위해서는 이제까지 가졌던 우리의 생각의 발상의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없어져야 할 나라니까 제재를 통해서 고립시켰다가 곤경에 빠지면은 붕괴할 때 흡수 통일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서는 우리가 절대 평화 공존을 이룩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통일할 것이 아니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평화 공존하면서 교류 협력을 증대해서 한민족 공동체를 만들려고 한다면은 북한을 주적이 아니라 이제는 파트너로서 존중해주고 이미 여러 합의서와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것처럼 북한을 동일한 국가로 인정해주고 명칭도 제대로 불러주고 영토와 관할권도 통치권도 인정해 주어야만 북한도 우리를 대한민국으로 대화의 협상으로 파트너로 진정성 있게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명칭을 불러주자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한국 하면 쉬운데 북한은 너무 이름이 길어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하니까 제대로 불러주려면 너무 길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영어로도 DPRK, Deutsche Demokratische People's Republic이라고. 그러니까 줄여서 우리 대한민국이라 그러니까 조선민국이라고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니까 거기 민자 들어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 대신 조선민국 이렇게 불러서 대한민국, 조선민국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같이 대화를 해나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뭐 이미 벌써 우리 합의서에 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가 정말 70년 묵은 이 정전체제를 해결하려면 이러한 어려운 단계를 넘어서 남북 기본조약을 맺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참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남남 갈등 때문에 우리 남쪽에서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북한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언젠가는 흡수통일을 하려고 하는 태극기 부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독일 교회가 나서서 오스트댕크슈리프트를 통해서 정말 동방각서를 통해서 동방과의 화해를 영토의 3분의 1을 이루면서까지 동서독과 동쪽과의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했던 것처럼 우리도 과감하게 잃어버릴 건 잃어버리고 인정할 건 인정해 주면서도 평화가 중요하니까 평화 공존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이리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우리 이 단계에서 한국 기독교가 해야 할 역할이
크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소 2장 14절 아까 강원영 목사님의 설교에도 나왔습니다만 14절에서 16절까지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평화의 신앙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에 있습니다. 그는 양쪽으로 갈라진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막힌 담을 헐고 원수관계를 없애고 율법 조문들을 폐지해서 둘로 하나를 만들어 평화를 이루시고 십자가로 하나님과도 화목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에 있습니다. 그는 양쪽으로 갈린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막힌 담을 헐고 원수관계를 없애고 율법 조문들을 폐지해서 둘로 하나를 만들어 평화를 이루시고 십자가로 하나님과도 화목해 하셨습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지금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이 또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예배소 2장 9절에서 정말 평화에 이르는 길과 과정을 잘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14절에서 16절까지가 굉장히 긴데 우리가 요약해 보면 있어요. 처음에 막힌 담을 헐고, 우선 막힌 담을 헐고 대화를 해야 합니다. 오해와 편견을 풀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막힌 담을 풀고 진정성을 가지고 만나고 대화하는 일이 필수적입니다. 원수 관계를 없애기 위해서는 율법 조문들을 폐지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말일까? 당시에도 아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원수 관계를 만드는 율법 조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조문을 그대로 두고서는 평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으로 이 율법 조문을 폐지함으로써 원수 관계가 풀리고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 관계를 원수 관계로 적대 관계로 만드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거를 폐지해야 합니다. 서로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좋은 것을 모두 고무 찬양도 하지 못하고 책도 읽지 못하고 신문도 보지 못하게 하는 국가보안법. 북쪽에는 똑같은 사회안전법이 있습니다. 이 율법 조문들을 폐지해야만 하나의 민족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평화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화해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질 각오를 하고 욕먹고 빨갱이 소리를 듣고 감옥 갈 각오를 해야만 참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대략 우리가 동서독의 얘기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배우면서 우리 한반도의 이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정말 진정한 평화 공존의 길을 찾는 데 우리가 참고해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각오로서 앞장서서 평화운동에 일념해 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